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장관이 예상대로 혐의 전부를 부인을 했는데요. 이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여러 가지 이제 뭐 재판의 내용들을 보니까 박 전 장관은 예상대로 본인의 혐의를 전부 다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냥 그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진행했을 뿐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만류했다는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윤석열을 만류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1월 26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는데 박성재 장관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전면 부인이잖아요. 근데 요지가 뭐냐? 나 계엄에 반대했다. 나 윤석열 만류했는데 실패했다. 이게 요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 형법 87조의 내란죄라든가 88조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게 적용이 될 텐데 결국에는 이거 핵심은 간단합니다. 만류했는지가 아니에요. 실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을 막아야 할 지위에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게 이제 판단의 기준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박 전 장관은 나는 직접 명령 안 했으니까 나는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똥 논리를 하고 있고 내란 임무 종사라는 개념이 그 개변을 막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행사의 권한을 쥔 채 실행은 가능하게 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게 바로 내란죄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박성재는 그걸 몰라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직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박성재 한마디로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른 척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찰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거 여쭙고 싶었습니다. 어제 이제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박성재 전 장관이 류혁 감찰관님을 이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본인 이제 의견을 어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부 회의 들어오기도 전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 제가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뭐 특검이라던가 특수본에 가가지고 상세히 진술을 했는데요. 그런 서면에 의한 서면으로 이 재판을 하면은 사실은 서면에서는 그 생생함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증언을 하면 여러 가지로 그때의 상황이라던가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 이런 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감찰관님께서 지금 알려진 걸로는 이제 다음 달 9일에 증인신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요한 질문이 어떤 게 양측에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제가 특검에서도 진술을 했지만 제가 특검 측 증인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계엄 선포 이후에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을 연락을 받게 된 경위 그리고 뭐 가면서 왜 이것이 위법한 계엄이라고 생각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회의 당시 현장의 모습이라던가 그 이후에 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 들은 걸로는 당시에 박성재 전 장관이 평소하고 다르게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많이 격앙되어 있고 제가 열심히 열띤 회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들어가가지고 분명히 열띠게 회의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냥 저로서도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확인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정령 이 회의를 계속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이의제기 차원에서 저는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온 대답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늦게 감찰관이라는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하면서 회의를
방해하느냐 귀찮게. 예. 그러니까 뭐 그거 당연히 너 알 텐데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이런 표정으로 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서는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거 나중에 이거 세월이 흐르고 나면 저는 그렇게까지 쉽게 바로 해제가 되리라고 몰랐으니까요. 예.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본인이 후회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잘못 판단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고 어쨌든 저는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 평시하고 달랐던 박성재 전 장관의 모습, 게다가 감찰관님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위법성을 알 정도로 그러니까. 예, 문제가 많았던 계엄 선포였는데, 근데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당일에 그 강의구한테 그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이 필요하다라든지 뭐 새는 이 모습도 있었고요. 뭘 준비하라고 굉장히 좀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그 윤석열이 가장 먼저 부른 최측근 중에 하나였어요. 계엄에서 중요 인물이었단 말이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심지어 그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직접 최초로 건의한 사람으로 이제 박성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의 선포라든가 계엄의 해제라든가 국무회의를 모두 참석한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재판부는 이 사후에 절차적으로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의 최초의 그 참석자 서명 받자고 건의한 행위가 만류를 위한 거였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그럼 진짜 만류를 위한 거였다면 서명이 아니라 중단을 요청했어야죠. 예. 그게 만류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뭐 서명을 받자고 이제 건의가 이것 자체는 불법을 합법으로 서명을 포장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은 거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만류를 위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만류를 위했다면 그 계엄의 위법성 자체를 이제 사전이나 사후 이제 위법성이 모두 동일하잖아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서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몸으로써 이 위법성이 있다라고 표출하시면서 정의를 정말 실현하시고 불의한 것이었던 유열 감찰관님처럼 위법성을 경고했어야죠. 본인이 서명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다 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도운 거죠. 중요한 업무를 한 거죠. 임무를 한 거죠. 예. 그 박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가 회동 F4에 네네. 들어간 사람이고요. 같이 이제 병 앞에서 뭐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규 네네. 전 법제처장도 요 안가 회동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예. 이 본인이 만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뭐 사후적으로 자기 정당화를 위한 주장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뜻이 달랐다. 혹은 뭐 좀 만류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달랐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범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그 이후의 행동 그걸 쭉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그 어떤 관련자들 그리고 예. 그 이후에 법무부 관계자들로서도 이 계엄 선포라던가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언동이라던가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한 행동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가회동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이 그 국회 법사위에도 출석해서 이게 왜 내란이냐고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예. 않는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뭐 수사 무마라던가 이 일부 검찰 인사를 냈던 사정이라던가 그 이후에 그 법무부 간부들에게 좀 배상업 본부장은 욕을 먹기도 했거든요. 예, 예.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그리고 또 일부 과장들 같은 경우에 질책하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본인이 만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 혼자만의 그냥 주장이고 모든 객관적인 그 이후의 행동이나 언행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이 그 당정대 회의에 윤석열 탄핵 막아야 한다. 이 메모는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할까요? 제가 재판에서? 보기에는 그건 본인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예. 결국은 그처럼 탄핵을 막아서 윤석열 정권이 계속 이어지고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상대로 그런 엄청난 행위를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 정권이 유지되어야만 본인들의 안위가 보장된다. 이런 결국 그런 취지 메모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제 본인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남긴 지금 메모군요. 뭐 문제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그 계엄 때 도왔던 게 뭐냐면 그 수용 시설 여력을 검토를 하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출국 금지 팀을 가동을 시키고 합수본의 검사를 파견시 아주 바빴어요. 정말 제일 바빴어요. 중요한 업무는 혼자 다 했어요. 요거 정도면은 아무튼 유죄로 나오는 건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엔 다툼의 여지, 이게 유죄로 다투는 거에 그런 다툼의 여지가 뭐냐면 이 장관 지시의 적법성 그리고 지시의 목적을 가지고 아마 다투게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랬을 때 여기 뭐 보면 혼란 방지 위해서 의논했다, 뭐 계엄 옹호 지시 관여 안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예. 혼란 방지가 막기 위해서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무엇보다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무엇보다 선제적 대응이 그러니까 원래 아시지만 법무부 장관은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막아야 되는 게 바로 선제적 대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없는 예. 그런 법적 논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왜 했을까요? 질서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폭주를 오히려 그렇죠. 도왔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책임이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질서라는 가면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기만하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윤석열이 싹 다 잡아들여서 구치소에다 다 집어 넣으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지금 확인한 거잖아요. 네. 3,600명 네. 수용 여력이 있다. 예. 지금 뭐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영현백 준비하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아우, 이제 다시 피가 거꾸로 솟는데. 예.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중에서 네. 김건희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 청탁 무마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혐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예. 혐의입니다. 예, 중대한 혐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나중에 확실히 유죄로 인정이 되면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뭐 특검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정치 공동체라고 뭐 이렇게 네.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그 김건희 사건 무마와 관련된 그 박성재 장관의 전반적인 행위를 평가한 그런 용어가 아닐까 싶고요. 예. 사실 뭐 김한빵이라고 저장한 거 보면은 뭐 운명 공동체 내지는 뭐 가족 공동체로까지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김한빵.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 가족 공동체까지. 예예예 그렇게 예.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네. 정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예, 박 전 장관이 사실은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중에 네,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 이제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이 본인의 이거 위법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네. 이번에서 이제 재판에서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이제 전략을 세워서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 청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고, 근데 본안 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나 증인, 문서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철저히 기록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특검이 전략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영장 기각은 무죄 예고판이 아니거든요. 영장이 기고된다고 해서 바로 무죄다. 이건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이제 하에하고 전략의 재판 아마 특검 재판 전략의 핵심은 세 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상 의무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후 행위가 될 것이고 기록과 진술의 불일치 이 세 가지를 요소로 해서 결국엔 재판에서 결국엔 다투게 되지 않을까 특검의 어떤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성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한덕수 보니까 한덕수 쪽에서도 1심 항소를 했고 특검도 항소를 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좀 두 분께 둘 다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한덕수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공개를 못했는데 아마도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 절차적 문제들 아마 양형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좀 약간의 안심이 되는 건데 동일 이제 재판부라는 점인데, 그러니까 이미 선례는 그 자체가 깔려 있고 그 논리 자체가. 그 항소심은 몰랐다 아니면 과했다 이 결국엔 두 가지로 결국에는 항소심 항상 싸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스스로를 나는 정보를 정말 몰랐다.
난 정보가 차단된 총리다 이 논리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 몰랐다 아니면은 이제 과했다니까. 근데 최고 책임자의 의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그런 흐름으로 당연히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란 주요 임무의 종사 범위 가지고 분명히 다시 한번 또 다투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이건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감형을 받던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항소심의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2심의 논리는 굉장히 탄탄하다. 그래서 이거를 깨부시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쉽지 않을 이렇게 것이다. 보입니다. 예, 원래 특검이 이걸 항소하느냐 마느냐를 좀 고심한 걸로 네네네. 알고 있는데 원래 감찰관님께서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네네네. 예상하셨고 정말로 항소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볼까요? 예. 이번에 징역 23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항소를 한 걸 가지고 기계적 항소니 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으면 원칙적으로는 뭐 항소를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은 일부 법리와 관련된 것이 후속 재판이라던가 다른 추가 공범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 사람들의 그 유죄 판결과 아주 필수 불가결한 관계가 있어요.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라도 특검에서는 열심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 일부 무죄 아주 뭐 사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나중에 추가 관련자들의 그 유무죄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심 끝에 항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올바른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네.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그 일부 무죄 부분은 비록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어떤 그리고 부분이었었죠? 그게? 그때 당시에 무죄가 났던 것이 그 행사 부분. 아 그렇죠. 행사 부분 그 허위문서 부분보다 행사 그 부분.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총리 행동 사후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아, 국무회의 네. 소집을 건의하였다. 뭐 이런 부분들 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주요 임무 종사로 볼 수 없다고 봤거든요. 예, 하지만 예. 그 부분 그런 행동들 일부 어떻게 보면 계엄을 기정사실로 삼고 거기에 따라서 그의 후속 행위를 하는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이 맞는 것이냐. 예.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소에서 다퉈봐야 됩니다. 항소에서 다퉈봐야 예. 된다.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한덕수 측에서 이거 꼭 주장할 것 같은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위법하다는 주장 펼칠 걸로 보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재판부 이제 공소장 변경 문제도 있고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복합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렇죠. 측면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공소장 변경은 결국엔 칼끝에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 진실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릴 수도 있고 오히려 방어권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지만 이 공소장 변경의 의도 자체가 사건 전체를 좀 입에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좀 온전히 담으려는 그런 의도 하에서 양날의 검임에 불구하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 아무래도 피고인에게 위법 주장 자체가 당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패 전략으로 좀 쓰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상고심 판단이 이것이 권력 범죄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진행이 네네네.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방금 이제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국힘 쪽에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윤석열 측에서 한덕수 측에서 요거 이제 항소심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의 헌법 소원을 청구할 네네.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재판이 혹시 지연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예. 사실 이 여러 가지 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 부분은 다 곧 개선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 데다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돼야죠. 예, 그렇죠?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이제 9일에 증인 신문을 하러 가실 때. 예, 그거는 생중계는 안 하겠죠. 그쵸? 생중계는 안 녹화해서. 하겠지만 뭐 저도 나름대로 뭐 특검 쪽에서는 저한테 법률적 판단도 뭐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전 그러니까요. 재판장님 허가를 받고 충분히 제 이진관 의견을 말을 부장판사가 합니다. 직접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다라는 네,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불의에 항거하신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 그거 아마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류혁전 네. 법무부 감찰관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갑니다.